교감 선생님이 이사장님의 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선생님들 앞에서 요즘 소위 말하는 갑질 이게 소음도 소음이지만은 헛 쏘면서 여기 혹시 떨어질까봐 항상 불안하고.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한 고용 축소의 여파로 청년 실업률은 9%를 기록했습니다. 전체 연령대 실업률의 2배를 넘는 참혹한 수치입니다. 청년 취업이 바늘구멍에 비유되는 현실 속에서 대전의 한 사립학교에 석연치 않은 채용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시민헌법 불청객에서 이 문제를 들여다봅니다. 정진호 팟캐스트 PD, 오늘은 어디에 나가 있습니까? 네, 저는 지금 대전에 있는 한 사립학교 앞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 사립학교 현재 여러 문제점들이 불거져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시민헌법 불청객 시간에서는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지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학교에 채용 관련 비리가 만연해 있다고 주장하는 한 내부 관계자로부터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이 사회도 거치지 않고 임용 다 해버렸잖아요. 이미 그 정보가 다 내정한 사람한테 다 가는 거지. 쉽게 해서 그 내정 없이는 일을 안 해요. 자, 사장, 자, 우리 심지어는 비서실장 자녀들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작성하고 되니까 실제로 실력도 있고 저런 사람들이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상당수의 교육계 관련 인사 자녀들이 이 학교에 채용되어 근무하고 있다, 이런 말인데요. 공공연하게 이미 이제 가격대가 다 나오니까 수밖에 커요. 어느 정도 들어보신 건 어느 정도? 들어보는 거 보통 한 1억에서 2억 정도 오가는 거. 2억 정도요? 보통 그렇게 얘기들이 많이 돌아가니까 그런 사람이 들어와서 아이들 가르치면 무슨 교육이겠냐. 이렇게 금전까지 오가면서 은밀하게 거래되고 있다는 사립학교 채용비리 관련 의혹. 이젠 공공연한 비밀 수준을 넘어선 것 같다고 제보자는 말합니다. 그럼 이 학교의 교장 선생님은 최근에 불거진 채용비리 의혹에 대해 어떤 이야기를 할까요? 이제 신규 교사 채용을 안 해도 된다, 뭐 이런 의견도 냈다고 들었거든요. 네, 저도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제 신규 그 정원이 하나가 이제 발생을 했고, 그래서 채용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데 그거 맞는 얘기인가요? 교육청한테 제가 비하인드로 물어본 결과에 의하면 그 당시에 취업이 잘 안 되고 하는 시기라 사립학교 티오를 부여했다. 그래서 이제 부여해서 공정하게 뽑으라고 했다.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신규 채용 계획도 없었는데 채용 절차가 진행됐다, 이런 말인데요. 그런데 이렇게 진행된 채용 절차, 필기시험을 위탁받은 대전시 교육청에선 임용 후보자를 복수가 아닌 단 한 명만 학교 측에 보냈다고 합니다. 사립학교 임용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말들이 구설수에 올라서 이제 위탁을 보통 하거든요. 네네. 이제 위탁을 하게 되면 5배수를 뽑아달라고 하는데 이제 무슨 어떤 이유인지는 몰랐지만 그 해에는 그 시험을 응시한 사람도 적었고 그 다음에 뽑혀온 사람도 한 명이었기 때문에 뭐 일선 학교에서는 위탁을 맡겼는데 그래서 한 명을 보내줬어요. 여러 명 보내주면 우리가 그 중에 한 명을 뽑으면 되는데 그럼 이 한 명을 놓고 뽑아야 되는지 안 뽑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논란이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잖아요. 선택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없어졌으니까. 이렇게 애초에 없다가 갑자기 생겨버린 채용 절차, 그리고 최종 후보자로 통보된 한 명.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한 명은 대전시 교육청의 고위 간부 출신 자녀였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정말 그랬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대전광역시 의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정기현 의원을 찾아가 보았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지금 그 사립학교, 당초 2018년 초 공문을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요. 그 자료에 의하면 관련 과목에 대한 정규교사 채용 계획이 없었고
기간제 교사를 채용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그해 중반쯤에 별도로 채용 계획서가 나왔고 실제로 그 다음 해 우리 교육청 고위 간부의 자녀 두 사람이 그 학교에 각각 이렇게 관련 과목에 채용이 된 겁니다. 그걸로 볼 때 이건 좀 더 면밀하게 감사나 조사가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렇다면 이런 문제 제기들에 대해 대전시 교육청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저희 한 8월경에 전체 사립학교에다가 공문을 이제 발송을 하거든요. 다음 학년도, 그러니까 2019학년도 다음 학년도에 대한 이제 교사 채용에 있어서 위탁에 대해서 저희가 권장하는 공문을 보내면서 위탁 신청을 하라는 그런 계획 공문을 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그 신청서를 낸 거죠. 학교에서, 법인에서 저희한테 그때 이미 해당 과목은 전교사를 뽑겠다 이렇게 요청이 들어온 거예요. 학교법인 측에서 대전시 교육청에 먼저 신규 채용 정원을 만들어 달라 이렇게 요청했다는 말인데요. 그렇다면 필기시험 통과 후보자를 복수가 아닌 단 한 명만 학교 측에 보낸 것에 대해서는 어떤 이야기를 할까요? 1차 시험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위탁을 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 출제부터 평가까지 평가원에서 실시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서 점수를 통보를 해서 점수가 과락된 인원을 제외한 한 명에 대해서만 합격자만 저희가 통보를 한 거거든요. 갑자기 생긴 신규 채용 정원과 단수 후보자 통보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하는 대전시 교육청. 그렇다면 해당 학교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할까요? 100점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마음에 들게는 되지는 않았는데 이제 낙제점은 아니니까 심사위원은 다 알잖아요. 뭐 대전시내 다 아는데 한 명밖에 안 왔어요. 그러면 어디에서 교육청에서 압력에서가 아니라 어떻게 그 사람을 직접적 압력은 없었지만은 네. 학교가 정상화가 되지 않는 한은 그 피해는 학생들이 받기 때문에 빠른 시간 안에 그 정상화가 되려면 경찰이나 아니면 검찰이나 해서 나서서 좀 더 조사나 깊이 파서 이것을 좀 더 뭔가 해결을 했으면 좋겠다. 지금 이 학교에서 제기되고 있는 채용 관련 문제 크게 뭐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첫 번째가 교사 신규 채용을 앞두고서 갑자기 채용 계획이 변경됐다 이런 의혹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해당 학교 측은 대전교육청에서 당시에 취업이 잘 안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신규 정원을 부여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반면에 대전교육청에서는 해당 학교가 먼저 정규직 채용을 요청해 왔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해명을 내놓고 있는 건데요. 물론 해당 학교에서 최종적으로 정교사 채용을 승인을 했고 이후 절차도 진행을 한 만큼 그 절차 진행에는 큰 문제가 없다는 얘기죠. 하지만 그 없던 충원 계획이 왜 갑자기 생겨났고 또 누가 그 결정을 변경했는지 이 지점에 의문을 가진 대전 전교조 측이 현재 교육청에 특별감사를 청구한 상태인데요. 조사를 통해서 전후 관계를 명백히 밝혀달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1차 필기 시험은 대전교육청의 위탁 채용 절차를 거쳤고 이 과정에는 문제가 없었던 것 아닌가요? 그래서 응시자가 1차 필기 시험에 이제 합격을 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2차 시험은 통상 이제 학교에서 현장에서 보지 않습니까? 전교조 측의 이제 주장이긴 한데요. 시험장에서 응시자가 시험 감독관의 요구를 거부했다는 주장입니다. 통상적으로 우리가 이해하기 좀 어려운 그런 부분인데요. 그런데 이 합격자가 대전교육청 전 고위직 자녀였다면서요. 그래서 이 채용 과정에 어떤 뭐 공정하지 못한 이런 특혜가 있었지 않았느냐 이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 확인된 바는 없는데요. 전교조는 그럴 가능성도 있지 않느냐 이런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명백히 사실관계를 좀 밝혀달라 이런 취지로 대전교육청에 특별감사를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어쨌든 이번 일과 관련된 대전시 교육청의 진상규명의 노력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 학교 재단법인을 둘러싸고 또 다른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 학교 재단 전직 이사장을 둘러싸고
여러 갑질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학 시절 그런 갑질 현장을 목격한 한 졸업생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 앞에서 뭐 요즘 소위 말하는 갑질 뭐 그런 게 좀 종종 눈에 이제 띄는 게 있었고, 또 뭐 저희 학교 저희가 다닐 때 이제 교감 선생님이 들리는 말로는 뭐 이사장님의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교감 선생님이 약간 좀 덕질하셨죠. 뭐 무소위 불위의 뭐 권력이라거나 해야 될까? 학생들 앞에서 그래도 선생님인데 약간 선생님들 권위가 좀 약간 많이 좀 침해된다라고 느껴지는 그런 거를 좀 종종 목격을 했었습니다. 저희가 보기엔 좀 선생님들이 좀 안쓰럽고 좀 이렇게까지 하면서 선생님을 해야 되나라고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공무원으로서 좀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대전 지역에서 명문사학으로 자리 잡아온 이 학교. 하지만 학교 설립자의 아들이자 이 학교의 초대 교장, 그리고 지난 2002년부터 최근까지 재단 이사장을 지낸 이 인사를 둘러싸고 여러 문제점들이 현재 제기되고 있습니다. 각서 같은 것도 뭐 쓰게 했다고 선생님들한테. 예, 뭐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럼 선생님께서도 그 당사자에 해당이 되시는 건가요? 예, 저도 해당이 될 겁니다. 창피하지만 발로 채는 적도 있지만. 아, 정말로요? 예, 입으로 말할 수 없는 일들이 많았지요. 되고 말이 안 되는 걸 가지고도 각서를 많이 쓰게 했으니까. 예를 들면 뭐 지갑도 아닌데 지갑 가지고서 지갑했다고 각서 받고, 뭐 청바지만 입어도 네가 왜 청바지 입었어? 라고 하면서 이제 바로 그냥 반말 정도가 아니라 그 이상의 심한 말도 나오고 그랬으니까. 학생들 보는 앞에서요? 그럼 뭐 학생들 보는 앞에 복도에서 모든 선생님들이 모든 학생들이 그건 다 봤고 경험했고 그랬던 일이니까 그건 그때 당시에 학생들도 그냥 오히려 우리가 학생을 잠재우는 역할을 많이 했으니까, 어른이 하시는 말씀이니까 니들 비담아 듣지 마라. 이렇게 각종 명목을 들어 교직원들을 상대로 각서도 쓰게 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까지 폭행과 폭언을 일삼았다는 이 학교 전직 이사장. 게다가 법으로 금지된 학사 운영까지 개입했다고 하는데요. 학교장의 권한을 행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동안은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으면은 심지어는 뭐 물리적 폭행까지 간 경우도 있었다는 얘기인 거고요. 네, 그런 적도 있었죠. 그렇다면 이렇게 제기된 문제들에 대해 이 학교 재단 전임 이사장은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그 몇 가지 좀 여쭐 게 있어. 이사장님께서 또 뭐 인사권이라든지 아니면 학교 운영에 대해서 학사 운영에 좀 지나치게 개입을 많이 하시고, 그게 잘 안 될 경우에는 이렇게 뭐 뺨을 때린다든지 발로 찬다든지 뭐 이런 것도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전혀 없어. 처음부터 나 그런 거 관여할 시간도 없고 늙어서 할 수도 없고. 학사 운영 개입과 폭언, 폭행에 대해 이 학교 전임 이사장은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각서 강요 행위에 대해선 어떤 이야기를 할까요? 보통 재단하고 교사 사이에 각서 쓸 일이 그렇게 많을까요? 각서 쓸 일 별로 없겠죠. 그럼 이사장님께서 직접 받은 각서나 이런 건 없으세요? 없죠. 내가 직접 받은 거는. 그 각서 부분은 저희가 조사 중에 그거는 저희가 확보를 한 거고요. 주로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 있던 거예요? 각서에는? 주로 사소한 업무 실수부터 뭐 이렇게 학사행정에 관여하는 부분, 뭐 학교 행사라든지 어떤 업무 처리, 뭐 직원 관리부터 복무 상황 이런 것들을 이 이사장님께 보고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그런. 그게 원래는 위법한 거죠? 그렇죠. 예, 관한 학교장의 권한을 침해하는 이사장님은 임원으로서의 직무만 하시면 되는데, 예, 학교장의 권한을 침해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이 학교 재단 지난 7년간 이사회를 단 한 번도 개최하지 않았으면서 허위로 이사회 회의록을 작성한 사실이 대전시 교육청 감사에 적발되기도 했었는데요. 하기는 했죠.
하기는 했는데 신문자들이 이제 뒤늦게 다 끝나고 이제 서류도 받고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그건 저는 자세히 모르죠. 그동안 사학에서 뭐 이사장의 어떤 학사 개입이나 갑질, 뭐 채용 비리 의혹 이런 것들이 늘 불거져 왔는데 사립학교도 공공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 교육청이 좀 철저하게 행정 지도를 해서 그런 피해가 생겨나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일부 사학들에서는 채용 비리, 부정회계, 갑질 같은 그런 의혹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요. 수많은 시민 혈세를 지원받아 운영되고 있는 만큼 이러한 비리 의혹에 대해 교육당국에서 보다 날카로운 칼을 뽑아야 하지 않을까요? 갑질, 막말 이런 논란은 많이 들었는데 직원들에게 이 각서를 쓰게 했다 이런 얘기인데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인데요. 뭐 물론 어디서든 이런 뭐 갑질, 막말, 그리고 각서 뭐 이런 행위는 일어나서는 안 되겠지만 특히나 무엇보다도 학생들을 가르치는 곳, 교육의 현장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게 참 안타깝고 걱정스러운 상황입니다. 이사장의 이런 지나친 간섭과 전횡, 이 교육의 영역, 학교에서만큼은 좀 막아야 하지 않을까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현행 사립학교법을 보면 그 이사장이 학사 행정에 관여한다든지 혹은 학교장의 권한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행위들을 그 중대 부정행위로 보고 엄연한 불법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예, 이번 사안과 관련해서 대전시교육청에서 특별감사를 진행을 했고 그 결과 이 감사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자체 감사 결과 전 이사장에게는 경고, 그리고 전 교장 2명에게는 주의, 그리고 전 행정실장에게는 중징계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대전교육청의 권한 내에서는 처분을 어느 정도 했다고 볼 수는 있어 보이는데요. 예. 하지만 제기된 의혹들이 워낙 많아서 수사기관의 철저한 조사에 따라서 좀 이루어져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의견들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예, 사학은 한 해 14조 원의 세금이 투입되는 공공재입니다. 그에 걸맞는 공공성과 책무성 강화에 더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대전시교육청도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계속되어 온 이 각종 부정부패의 근절을 위해서 이제부터라도 뼈아픈 자성의 노력을 시작해야 할 것 같습니다. 살아가면서 우리는 늘 일상적인 소음에 노출되어 있죠. 하지만 생활 소음이 아니라 견디기 어려울 정도의 소음이, 그것도 46년간 지속됐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제 더 이상은 못 참겠다 호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럴 수 이슈에서 만나봅니다. 저는 태안군 근흥면에 살고 있는 김선석입니다. 지난 50년 가까이 안흥 시험장 포사격 소음으로 인해 주민들은 정신적 스트레스가 극심합니다. 언제 폭탄이 마을로 날아와 맞을지 모르는 위험 속에 살고 있는데요. 저희 주민들의 삶은 누가 지켜주는 겁니까? 충남 태안군 근흥면 조용한 해안가 마을에 난데없는 포소리가 들립니다. 이게 전부 다 이게 다 갈라져 갖고 갈라진 거 여기 막 얘 울려가지고서 이게 전부 다 이게 그래. 여기 밑에도 그렇고. 되는 게 그 연구소 국파과학연구소 땅에 매일 이렇게 쏘고 있으니 이게 사람이 살로 있으냐. 1977년 이곳에는 국방과학연구소 안흥시험장이 건설됐습니다. 이후 우리 군에서 개발하는 탄도미사일, 총포나 탄약 등 각종 무기들의 성능 시험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발간포 및 그 대포 같은 거 있잖아, 큰 거. 이런 거 갖다가 막 쏴지킨다고. 그리고 막 여기 오다 보면은 바짝 오다 보면은 150mm 같은 경우는 꽝 하잖아요. 그럼 깜짝 놀래도 우리도 주저앉는다.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부터 오후까지 시험장에서는 거의 매일 포사격이 진행되고 있었는데요. 이게 전쟁이 일어났는지 뭐 지진이 일어났는지 이 포소리에 뭐 이렇게
이제는 하도 듣고 살아가지고 대피를 해야 되나 뭐 대피를 하지 말아야 되나 이런 거를 지금 모르고 지금 거의 50년이 되도록 이렇게 살아오고 있습니다. 꽃게와 주꾸미로 알려진 어촌마을. 대대로 제철어업으로 생계를 꾸려왔던 주민들은 시험장이 들어오면서 조업 피해도 많았다고 합니다. 지금은 쭈꾸미를 한참 잡을 때예요. 근데 어장이 안에 다 있지 않습니까? 이 부위표가 전부 쭈꾸미 잡는 부위표예요. 그러면은 포를 쏘게 되면은 여기 작업을 못하게 합니다. 단속배 시켜가지고 내쫓아요. 그러면 지금 한참 쭈꾸미 잡을 때인데 쫓으면은 어민들이 피해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하지만 이보다 더 주민들을 불안하게 하는 건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포를 쏘면은 여기 항해 입항을 할 때 항해를 넣으면은 얘들이 포를 막 쏜다고. 그러면 막 그게 배 앞뒤도 막 떨어질 때도 있고 막 그 뭐 100m 안에서 막 떨어질 때도 있어요. 그 배에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위험을 감수하고 먹고 살기 위해 바다로 나가야 하는 주민들. 하지만 그물에는 고기 대신 포탄이 낚여 올라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포는 그 대전차에서 쏘는 대전차 포 연습탄이고요. 그물이 걸려서 그물이 많이 엉키고 많이 이제 쓰지 못할 정도로 엉키고 있습니다. 무게도 한 40kg 정도 현재 나가고요. 이런 포탄이 그물에 걸리게 되면 그물이 망가져 당분간은 조업에 나가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지금 어민, 개개인들 유자망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집에 하나씩 이 포 뭐 각종 대공포 뭐 그 박격포 그 집에 한두 개씩 얻는 사람이 있습니다. 불발탄이나 사격 낙하물들은 대부분 시험장에서 수거해 가지만 주민들은 피해에 대한 증거가 되지 않을까 보관하고 있기도 합니다. 지난해 한 주민의 그물에 시험장에서 쓰였던 표적기가 걸려 그물은 다 파손되고 그로 인해 70일 동안 조업도 나가지 못했다는데요. 어구값을 포함해 1,600만 원 정도를 손해봤다고 합니다. 평생을 이곳에서 살아온 주민들, 불안한 마음에 고향을 떠나는 사람들도 점점 늘어났다고 합니다. 항상 불안하고 바다 나가도 걱정되는 거예요. 얘는 포 쏘고 막 그럴 때는 이게 소음도 소음이지만은 아주 바다 나가면은 막 그 대공 막 그 포 쏘면서 여기 혹시 떨어질까봐 여기 잘택 있잖아요. 하우스가 이렇게 이런 데기 한가운데 떨어져 봐요. 다 불나지 여기. 시험장과는 반경 1km 너머에 자리한 도항 1리. 연포해수욕장이 위치하고 있어 태안의 대표적인 관광지로 꼽힙니다. 바닷가 풍경에 반해 이곳에 집을 짓고 이사를 왔다는 최낙순 씨. 하지만 얼마 되지 않아 집안 곳곳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대공포 막 빠바바바 쏠 때 뭐 이런데 여기 이제 무늬 때문에 근데 이런 데도 이렇게 짝짝 다 갈라지죠. 2-3년 전부터 타일에 금이 가고 떨어지기도 했다는데요. 답답한 마음에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해보기도 했습니다. 재작년에 제가 건축업자 혹시 부실공사 했나 싶어서 맥을 짚어보니 부실공사는 아니라고 해요. 이 어떤 진동에 의해서 이렇게 균열이 간다라고 맥이 나왔거든요. 최낙순 씨는 균열의 원인이 진동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이 동네 마을 주민이 다 이 고통을 거진 다 겪고 있어요. 저희 집뿐만이 아니에요. 일반 이쪽으로 가면 숙박이니 뭐 식당이니 그런 데도 보면은 화장실 가면 막 전부 다 타일이 다 떨어져 있고 하니까 일반 손님이 이용하려고 하겠냐고요. 이 마을은 연포해수욕장 인근에 자리 잡고 있어 예전부터 숙박업소들이 많았다고 하는데요. 원주민들도 군 시험 사격 때문이라 의심되는 이상 현상을 겪고 있습니다. 4년 전까지 이곳에서 민박집을 운영했다는 나태형 씨. 언젠가부터 원인 모를 누수가 일어나 방 천장에 곰팡이가 피기 시작했다는데요. 곰팡이 나는 게 새서 그런지 몰랐죠. 근데 위에 그 뭐예요, 옥상에
이게 금이 간 게 보여요. 그래서 그거를 우레탄을 했는데 우레탄 그 저걸로도 해도 안 되더라고요. 균열로 인한 누수로 쓰지 못하게 되는 방들이 늘어나고 결국 민박집 운영을 접게 됐다고 합니다. 태안군에서도 주민들의 이러한 진동 피해를 인지하고 자체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동안 진동에 대한 부분은 법률이나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조사 좀 해달라는 내용이 있어가지고 피해 지역 주민들한테 피해 사실 확인서를 제출받아가지고 그거를 국방부나 그다음에 국방연구소나 그다음에 방위산업청에 전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민들을 대상으로 414건의 진동 민원을 받아 국방부에 전달했지만 아직까지 제대로 된 답변은 받지 못했습니다. 또 다른 위험 요소도 있습니다. 시험장까지 이어지는 2차선의 좁은 시골도로. 이곳으로 군의 무기들을 실은 대형 수송 차량이 이동한다는데요. K9 자주포를 실은 차들이 저 코너를 돌아올 때 약 반대 차선을 1m 50 정도를 먹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상당히 거기 이제 이 길을 이용하는 분들이 그 위험을 느끼고 있습니다. 일반 차량보다 폭이 넓은 대형 무기 수송 차량은 차선 하나를 다 차지하고도 중앙선을 넘어가며 운행을 합니다. 중앙에 설치된 안전봉은 거의 무용지물입니다. 상당히 위험천만해 보이는데요. 게다가 대형 수송 차량이 이동할 땐 통행에 큰 지장을 주기도 합니다. 지난 3월 10일 참다 못한 근흥면 주민들은 거리로 나섰습니다. 시험장이 들어선 이후 46년간 끊임없는 호소에도 달라지는 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소음과 진동 피해를 좀 줄여달라고 그 수차례에 걸쳐 주민들의 민원을 제기하였지만 국방과학연구소 측에서는 이렇다 할 반응이 없었습니다. 근흥면 전체 차원에서 우리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 그래서 시위를 하게 되었습니다. 군사시설 주변에는 각종 무기시험과 전투기 이착륙 등으로 인한 주민 피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동안은 별다른 법이 없어 주민들이 직접 소송을 해서 피해 보상을 받아왔는데요. 하지만 2020년 11월 27일부터 군 소음 피해 방지법이 시행돼 피해 보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군용 비행장, 군 사격장 소음 대책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소음 피해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기준에 따라 최대 월 6만 원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군소음법은 주민들의 실질적인 피해를 보상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전문가는 말합니다. 실질적으로 뭐 그 군부대 주변이라든지 이런 국방과학연구소 주변 시험장처럼 그런 쪽은 사실 사각지대로 되어 있습니다. 작년 11월서부터 이제 적용이 되는 처음 단계예요. 그래서 아직 진동까지는 깊이 있게 다루지를 못하는데 예를 들어서 탱크, 트레일러 이런 것들이 지나가게 되면 땅이 쿠르릉 이제 울리게 되겠죠. 그랬을 때 보통 규제를 하는 수준이 아직은 상당히 높게 되어 있습니다. 소음법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소음은 우리 깜짝깜짝 놀래고 가축도 못 먹이고 또 집에 균열도 가지면 진동은 더군다나 더 그렇습니다. 유리창이 깨지고 기와장이 깨지고 벽이 떨어지고 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진동이 꼭 삽입이 돼야 한다. 들어가야 된다고 우리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10일에 국방과학연구소에서는 주민들의 요구사항에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소음 저감 개선을 위한 노력은 하겠다고 했지만 진동 등 그 외의 피해는 검토, 협의 중이라는 답변인데요. 군사시설이 들어선 지역은 보호구역으로 묶여 발전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정부와 지자체가 더욱 적극적으로
지역 주민들과 상생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사회적인 그 부작용이 이렇게 생긴 거지 않습니까? 환경 피해라는 그 부작용이 생긴 것이기 때문에 중앙정부 전체적인 차원에서 뭐 그 기획재정부라든지 국방부하고 협력도 해야 되고 또 지방자치단체, 충청남도, 태안군 뭐 그 같이 이것을 협력을 해서 이런 지역 발전을 위한 하나의 어떤 그 대안적인 시스템이 뒷받침이 되어야 하는 그런 구조가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50년 가까운 시간 동안 국가를 위한 일이라며 피해를 감내해온 태안군 근흥면 주민들. 자신들의 인내가 우리 모두의 안전임을 믿었던 그들의 삶은 과연 누가 지켜줄 수 있을까요? 연포 해수욕장 하면 예전에는 서해안의 대표 관광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사람들의 발길이 점점 끊어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오는 예전의 마을로 되찾고 싶습니다. 1977년에 이 국방과학연구소 안흥시험장이 만들어졌으니까 46년 동안 소음과 진동으로 인한 피해를 지금 호소하고 계신 거네요. 네, 맞습니다. 오랜 시간을 걸쳐서 작년에 이 군소음법이 시행이 되면서 국가로부터 피해에 대한 인정과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법적 토대가 마련이 됐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기대를 크게 했던 상황인데요. 그 기대만큼 좀 아쉬움도 큰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군소음법이 작년 11월부터 시행이 됐는데요. 하지만 처음 현장에 적용되는 단계에서는 아직도 한계가 많다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군 사격장의 특성을 보면 그 일반 소음과는 다르게 증폭과 감소가 반복이 되고 또 횟수나 시간 등의 변동성이 커서 측정을 해도 그 평균치를 따지는 그 관련 법적 기준에는 못 미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렇게 소음 또 진동 피해뿐만 아니라 피해까지 지금 보고 있는 거잖아요. 표적기가 나오더라고요. 일반 사람들에게는 참 이게 낯선 모습인데 주민들께서는 아무렇지 않게 대하고 계시더라고요. 그 말은 정말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일상에서 함께 해왔다는 뜻으로 보여서 더더욱 놀라웠고요. 또 심지어 불발탄까지 동네에서 발견이 되고 있었잖아요. 이 말은 정말 항상 불안감을 가지고 살아야 되고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죠. 맞습니다. 이런 상황이니만큼 태안군에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좀 주민들을 위해서 현장 관리 감독에 나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충남 보령시에도 공군 사격장이 있죠. 보령시는 주민들의 피해 방지를 위해서 군사시설 주변에 방음림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주민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좋은 방안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태안군과 국방부도 주민 피해를 줄이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에 나서주길 바랍니다. 시사인 대사남은 대전, 세종, 충남 지역민들과 함께 만들어갑니다. 042-470-7393 그리고 이메일을 통해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민의 눈높이로 시민과 함께 옳고 그름을 따져보는 CCBB입니다. 시사인 대사남의 시청자 게시판에 안타까운 사연이 올라왔습니다. 제 딸이 20대 초반부터 모아온 전 재산을 하루아침에 거의 날릴 것을 생각하니 가슴이 아픕니다. 어느 아버지가 올린 제보글에는 건물주, 세입자, 경매 등의 단어와 함께 갭투자라는 단어가 눈에 띄었습니다. 서민들의 안락한 보금자리를 위협하는 갭투자. 오늘 CCBB를 따져봅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원신흥동의 한 주택단지. 제보자 김모 씨는 작년 8월 이곳에 주민이 되었는데요. 입주하고 얼마 되지 않아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 건물에 가장 마지막에 입주를 한 사람이고요. 작년 8월에 이제 입주를 했는데 그래서 11월 이제 말경에 법원에서 등기가 날라왔고 며칠날 이제 경매에 들어갈 거다라는 이제 상황이 이제 그게 떨어진 거고요. 집주인이 이제 이자를 안 내갔다고 하더라고요. 집주인이 건물을 담보로 대출받은 6억 9천여만 원에 대한 이자를 납부하지 않아 경매로 넘어가게 된 겁니다. 20대부터 차곡차곡 모은 전 재산 1억 2천만 원의 전세금을 떼이게 될 상황.
하지만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8세대가 이제 있는 건데 그 중에서 한 곳 빼고 다 전세예요, 여기가. 전세 금액이 이렇게 많은지를 몰랐고 확정일자 1순위인 사람, 2순위인 사람들도 자기들만 전세인 줄 알고 이렇게 살았었는데 나머지 사람들도 다 전세인 걸 알고 엄청 놀랬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제보자는 갭 투자를 악용한 사기에 휘말렸다 주장하고 있습니다. 갭 투자란 전세가와 매매가의 차이가 적은 주택을 전세금을 끼고 매입한 후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다 매매가가 오르면 되팔아 시세 차익을 노리는 투자 방법입니다. 하지만 최근 갭 투자와 관련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임대계약 사고가 급증하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갭 투자 특성상 위험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합니다. 집주인이 처음부터 많은 돈을 가지고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이 이제 대출을 또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대출을 받은 금액과 그리고 전세 보증금을 합한 금액 자체가 부동산에 대한 현재 매매 시세보다 더 월등히 높다든지 하면은 부동산을 포기하는 그런 사태가 발생되기 때문에 경매로 이제 보통 이제 그게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세입자들이 이제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그런 피해를 볼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거죠. 결국 집주인이 건물의 권리를 포기하게 되면 임대차 계약 후순위인 제보자는 1억 2천만 원의 전세금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게 됩니다. 12월 초에 이제 세입자들끼리 이제 간단하게 만나서 이야기를 하자, 어떻게 할지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 자리에 실질분도 나와 계시더라고요. 자기는 친구랑 같이 이 건물을 이제 투자를 한 거고 자기 와이프 명의로 이제 한 거고 자기도 이제 친구를 이제 고소를 고민을 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까지 이야기를 했었어요. 어떻게 될지. 네, 방법이 없어요. 정말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임차인들은 전세 계약 당시 임대인의 문제를 몰랐던 걸까요? 중개하는 배당물에 대한 확인 사실을 이제 작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경우에 그 내용 중에서 이제 여러 가지 중에 이제 임차인의 현황 같은 거 사실은 이제 작성하게끔 되어 있는데 중개사 하시는 분들이 그 열람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없습니다. 개인 정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지만은 집주인이 정확하게 얘기를 하지 않고 다른 정보를 줬다라고 하면은 결국에 그게 이제 그대로밖에 될 수 없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제도적인 측면에서는 문제가 있습니다. 임대인의 신용 정보를 알 수 없다 보니 경매 직전에야 문제를 파악하게 됐다는 건데요. 취재 도중 같은 임대인이 소유한 다른 건물도 똑같은 피해가 벌어졌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여기가 원래 선생님 저희가 거주했던 곳이에요. 여기 딱 걸음마를 여기서 시작했던 곳이어서 너무 좋았던 집인데 너무 안 좋게 나가서 너무 마음적으로도 안 좋아요. 저희는 이사를 가야 되는데 전세금을 받지 못하니까 그쪽 집도 나가는 돈이 있고 여기도 이중적으로 돈이 나가다 보니까 좀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임차권 등기 설정을 해놓고 그쪽 집으로 이사 간 상태예요. 이 건물 임차인들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해 다른 집을 구하지 못하는 상황인데요. 결국 임차인의 권리를 유지하기 위해 재계약을 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 건물 시세가 15억에서 17억 한다. 근데 융자가 8억 4천밖에 없다. 그러면 충분히 괜찮다, 안전하다 해서 저희는 다 계약을 한 상태였죠. 부동산에서 말을 너무 믿었는지.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어떻게 대비했어야 하는지 눈앞에 닥친 현실이 답답하기만 합니다. 등기부 등본 보고 부동산에서 계약했고 하나도 버리지 않고 이렇게 보강까지 다 하고 있었는데 이게 아무 쓸모가 없는 거야. 집주인하고 통화를 했더니 자기가 해외계약을 하겠다. 한 4, 5천 되는 이자가 밀려있는데 그걸 해결하면 경매를 필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 이런 식으로 말을 해서 저희 입주자들은 그 말만 믿고 알겠다 하고 기다리고 있는 상태인데 이제 궁금해서 연락을 주시기로 한 날짜에 연락이 안 돼서
계속 이제 입주자들끼리 돌아가면서 연락을 했는데도 연락이 안 되더라고요. 그때부터 이제 연락 두절이 된 거죠. 처음엔 직접 해결을 하겠다며 임차인들을 안심시켰던 임대인. 하지만 기다림은 점점 길어졌고 결국 1월의 마지막 답장을 기점으로 임차인들을 피하고 있다고 합니다. 수소문 끝에 임대인의 거주지를 파악해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하지만 쉽게 만날 수 없었습니다. 임대인과 전화통화를 시도해봤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선생님이시죠? 네. 저희가 임차인분들도 만나봤는데 전세 보증금도 못 받고 나와야 되는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좀 복잡해 그래서 제가 만나서 좀 얘기하고 싶은 거고 혹시 내일 있어요? 괜찮으세요? 어렵게 만난 임대인에게 자초지종을 물었습니다. 명의는 실제로 이제 저희 와이프로 되어 있지만 실소유주는 라고 별도로 따로 있어요. 그 건물이나 뭐 등기 비용이라든지 그리고 또 건물이나 뭐 대출 내용이든지 이런 것들 다 그쪽으로 진행을 했었던 거고 또 솔직한 얘기로 지금 어떻게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보니까 거의 뭐 자포자기 상태예요. 자기는 저희 전세금도 1원도 못 받고 그 제3자가 다 가져갔다는 말이에요. 어찌 되었든 이 사람 명의로 되어 있으니까 이 안내문이 나와서 자기도 알았다. 근데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실소유주는 따로 있다며 본인도 피해자라 주장하는 임대인. 대체 임차인들은 어디에 호소해야 하는 걸까요? 그 사람도 피해자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거는 참 옳지 않은 생각이라고 봐요. 저희들이 봤을 때는. 왜냐하면 자기가 그런 판단을 했을 거 아니냐. 알면서도 자기가 한 거잖아요. 이건 피해자라고 하는 건 변명에 불과한 거다라고 저는 보는 거죠. 다 포기하고 마음 편히 그냥 이사 가고 싶다는 생각도 막 했고 정말 죽고 싶다는 생각 너무 많이 해갖고 서민한테는 1억이란 돈이 너무 큰 돈인데 한순간에 전 재산을 잃어버리게 된 막막한 현실. 투자라는 명목으로 임차인을 희생양 삼아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부당한 계약. 임차인의 눈물을 닦아줄 대책이 마련돼야 하지 않을까요? 건물주가 이제 무리하게 갭 투자를 했고 결국은 이자를 내지 못해서 지금 건물이 경매에 넘어간 상황이잖아요. 그럼 그 피해는 고스란히 이제 임차인들이 떠안게 될 형편에 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피해가 전국적으로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다면서요? 예,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전세 보증금을 돌려준 보증사고 현황을 보면 최근 5년 사이에 169배가 폭증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는 보통 재산의 대부분이 부동산이잖아요. 예. 이런 재산 구조를 살펴볼 때 전세금을 잃게 되면 사실상 전 재산을 날리게 되는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되는 거죠. 게다가 피해자의 다수가 제보자의 경우처럼 20, 30대 청년들 또 신혼부부들이 많은데요. 그중 81%의 사람들이 은행 대출을 통해서 전세금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그럼 결국 갭 투자 피해를 보면 전 재산을 잃는 거를 넘어서 또 빚까지 지게 되는 상황이니까 최악의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피해자들이 소위 사기를 당했다 이렇게 신고를 해도 건물주가 고의적으로 세입자를 속이려 했다. 기망하려 했다. 이걸 입증하지 못하면 실질적으로 보상받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이런 얘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안타깝게도 갭 투자 자체가 불법이 아니라는 건데요. 갭 투자는 지금까지 시세 차익을 올릴 수 있는 투자의 한 방법으로 소개가 되어 왔습니다. 예. 하지만 고의적으로 법의 맹점을 이용하는 이 같은 악질 투자가 성행하는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더 이상은 투자가 아닌 투기라고 불러야 마땅하지 않을까. 갭 투기. 전문가들은 이런 갭 투기를 사전에 피하기 위한 방법을 몇 가지 제시하고 있습니다. 일단 매매가 대비 전세금의 비율을 따져봐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일반적인 다세대 주택의 경우에는 구축 빌라는 60에서 70% 이하, 신축 빌라는 70에서 80% 이하가 적정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비율을 넘어가는 매물은 피하는 게 좋은데요. 사실 요즘은 전세난이어서 이 정도 가격대의 매물을 찾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많은 세입자분들이 어쩔 수 없이 그냥 위험을 감수하고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서 참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임차인의 생존을 위협하는 갭 투기, 더 이상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가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시사인 대세남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한 주간의 대전, 세종, 충남의 이슈를 하나의 숫자, 공간, 사진으로 들여다보는 대세남 줌인. 오늘은 2주의 말입니다. 나도 그 집의 개가 되고 싶다. 이 한마디의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세종시 누락리에 있는 어느 땅으로 가봐야 할 것 같습니다. 스마트 국가산업단지 예정지와 직선거리 949m 떨어진 곳인데요. 2,400제곱미터 넓이의 논 2필지입니다. 이 땅의 주인은 전 행복도시 건설청장입니다. 그러니까 전 행복청장이 재임 시절에 부인 명의로 땅을 샀는데 구입 시기가 세종시 국가산업단지 부지 지정 공교롭게도 2달 전이었다. 땅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조금 더 놀라운 사실이 있었는데요. 해당 부지의 땅을 왜 구입했는지 해명하는 과정에서 그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세종으로 이사를 오게 되니까 개를 둘 곳이 없는데 그래서 토지를 알아보고 부인 이름으로 샀다. 그러니까 땅을 산 이유가 개를 위해서, 개집을 짓기 위해서라는 거잖아요. 예, 당황스럽기까지 한 전 행복청장의 해명 앞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공분을 샀습니다. 그 공분 끝에 터져나온 말이 바로 나도 그 집의 개가 되고 싶다는 한 네티즌의 자주 섞인 한탄의 말이었습니다. 무려 5억 원에 달하는 이 땅이 정말 개를 위한 것이었는지 그에게 다시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세종 스마트 국가산업단지. 오는 2027년까지 총 사업비 1조 5천억 원이 투입되는 거대한 국책사업. 이 장밋빛 청사진 아래 모두가 행복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국가산단 예정지의 주민들은 평생 살아온 땅을 떠나고 싶지 않다며 오히려 산업단지 지정을 취소해달라 호소합니다. 누군가는 산업단지 지정을 틈타 욕망을 키울 때 정작 그 땅의 주인들은 삶의 터전을 걱정해야 하는 모순된 현실. 모두에게 땅의 의미가 갖기를 바라는 건 너무나 큰 욕심일까요? 시사인 대세남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